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들리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컨섬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IS 커브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던 내용이 평생소득 가설이라고 하는 것과 소비의 평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되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평생 소득 가설 뭐 혹은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데요. PIH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 염두에 두는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 소득을 생각을 해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의 소득 혹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라이프 사이클 뭐 모형 이런 개념도 등장하는데 평균 소득이거나 혹은 자신의 평생 소득을 염두에 두고 현재 소비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라든가 혹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 생애 주기 모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일부 환급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같은 상황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를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일종의 이제 정부가 빚을 내서 자본시장에서 빚을 낸 거죠, 그렇죠?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만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돌려받은 세금 혹은 지금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예, 일부만 사용을 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논리적 사고가 바로 평생소득 가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가 경제 전체의 민간 소비 지출 C라고 하는 것을 현재 GDP 혹은 현재 소득 수준에 연결시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GDP 혹은 현재 전반적인 소득 수준에 연동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평생소득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의 소득 혹은 자신의 평생 소득을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GDP, YT와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의 평화라 혹은 소비의 평탄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이나 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중요한 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험 기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스크 어버스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는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다른 하루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소비 패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러니까 복권을 구입하는데 오늘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비트코인 같은 데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엄청난 소득을 받게 되면 그걸 나중에 엄청나게 소비를 하겠다. 이런 식의 그 행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오늘도 얼마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날도 얼마 소비하는 기본적으로 효용은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들의 전형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용돈을 보통 뭐 월요일에 받는다고 한번 해보죠. 일주일에 용돈 월요일 아침에 뭐 부모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요. 뭐 대학생들 중에 용돈을 안 받는 학생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원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루에 10,000원씩 골고루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월요일에 7만 원을 다 쓰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라고 한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뭐 가능한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선호하겠죠. 1만 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000원씩 골고루 나눠 쓰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 패턴을 우리가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월급 받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뭐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비는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하잖아요. 뭐 주말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소득은 한 달에 한 번 발생하지만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소득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몇백만 원씩. 하지만 실제로 소비의 패턴은 실제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다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렇게 소비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소비하다가 뭐 월급 받는 날 조금 더 소비하고 또 이렇게 뭐 가끔씩 뭐 내구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혹은 목돈 지출이 발생하는 그런 소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체로 소비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전체의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개개인의 소비 지출을 집계한 거잖아요. 애그리게이트 한 거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소비의 패턴이 대체로 이렇게 스무딩하다면 그렇다면 경제 전체의 소비도 그렇게 우리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민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GDP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현재 GDP, 실제 액추얼 GDP와 연결시키지 않고 포텐셜 GDP와 연결시키는 이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민간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샥이고요. 이걸 대체로 우리가 컨섬션 샥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리퍼런스 샥이라고 부릅니다. 선호 충격.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선호가 이제 달라지는 그 효용 함수에 미치는 충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거 우리가 프리퍼런스 샥이라고 부르고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프리퍼런스 샥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뭐 얼마만큼 내가 일을 할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내구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체로 이제 컨섬션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선호 충격을 이용을 해서 일시적인 소비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은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의 비율이 어떠한 충격이 없다면 일정한 값을 갖게 될 텐데 어떤 경기 변동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다시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충격으로 설명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이 일정한 비율, 포텐셜 GDP 대비 일정한 비율이면서 동시에 외부적인 충격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투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GDP는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과 마이너스 소비에 의해서 소비에 의해서 수출과 수입이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컴포넌트는 민간 투자인데요. GDP 계정에서는 이제 보통 고정자본 형성 혹은 뭐 총고정자본 형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투자를 모두 집계한 건데요. 우선 민간 소비 지출에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투자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만큼 그러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서 예를 들면 솔로 성장 모형이라든가 이러한 장기 균형 상태에서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요.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항상 AI만큼 이루어진다. 뭐 15%면 15%, 20%면 20%만큼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컨섬션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투자에 미치는 충격도 있어요. 예, 투자 충격. 이걸 이제 엡실론 i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정한 비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제 기업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의 가치가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항목을 제가 하나 추가할 텐데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질 이자율과 현재의 실질 이자율 사이의 차이에 따라서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율 수준과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 사이의 괴리 정도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할 거고요. 대체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리스판스의 정도를 B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식과 같이 이 앞부분은 우리가 컨섬션에서 봤던 것과 똑같고요. 똑같은 형태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했냐면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투자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실질 이자율 RT가 보시죠. 현재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균형 수준에 있다면 장기 실질 이자율 R바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예를 들면 솔로 성장 모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사실 이자율 갭이라고 하는 게 제로가 될 테니까 RT-R바를 이제 보통 실질 이자율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율 갭이 제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 충격 같은 것들도 사실 없죠. 그렇죠? 네, 충격은 단기에 발생하는 어떤 교란 요인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투자가 포텐셜 GDP 대비 일정한 비율 AI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AI는 뭐냐면 솔로 성장 모형에서 투자율 S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투자율 S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경제가 외부적인 충격을 받지 않고 일정한 어떤 GDP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혹은 라머 모형에서처럼 GDP가 일정한 성장률을 쭉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투자는 항상 일정 비율만큼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외부적인 충격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투자가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이 투자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첫 번째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이 장기 수준으로부터 얼마만큼 괴리되었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죠. 자,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가 왜 달라질 수 있는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어떤 실질 이자율 혹은 장기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다르게도 이걸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질 이자율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기업마다 혹은 뭐 기업별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존재할 텐데 뭐 여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저쪽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겠죠.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있고 다양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존재하겠죠. 어떤 프로젝트는 1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뭐 한 1, 2% 정도의 수익률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거예요. 대체로
뭐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는 되게 드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낮은 프로젝트는 되게 많을 거고 높은 프로젝트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 혹은 뭐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대충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기업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수익률이 낮은 사업들을 대체로 발굴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한 기업 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할 거고 수익률의 차이도 있겠죠. 그렇다면 평균적인 어떤 수익률을 우리가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다양한 수익률을 갖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도 있고 높은 프로젝트도 있을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잘 들리시겠죠? 네.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학생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줌에서 제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제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 그 수익률을 이제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의 실질 이자율이 뭘 의미하는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할 것이고 기업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의 평균 수익률이 장기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균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못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겠죠. 자 이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진다면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진다면 그러면 기업들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차입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질 이자율은 자본 차입에 따른 이 프로젝트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뭐 지하철을 건설한다든가 이건 이제 공공 프로젝트에 해당될 것이고요. 다양한 민간 프로젝트들도 많이 존재할 거예요. 어떤 프랜차이즈를 개발한다든가 뭐 혹은 뭐 음식 요즘 뭐 음식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혹은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 뭐 메디컬 바이오 엔지니어링 같은 쪽에 진출해서 뭐 어떤 뭐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한다면 그거로부터 예상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수익률 이런 거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의 실질 이자율은 이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해야 되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본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본 조달 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를 할 것이고 높은 자본 조달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한 프로젝트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업도 높은 자본 조달 비용을 감수했으면 지불했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자본 조달 비용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기업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만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실질 이자율이 만일 하락한다면 장기 실질 이자율이 5%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붉은색이 5%고 지금 이제 실질 이자율이 2%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걸 다 투자해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더 낮다면 그렇다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T시점의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이쯤이 있겠죠. 그렇죠? 8%로 상승한다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투자가 줄어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고요. 현재 실질 이자율이 2%면 그러면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자본 조달 비용을 들여서 5%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반대로 8%의 자본 조달 비용을 지불을 하고 5%의 수익률밖에 얻지 못한다면 그 투자가 제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all와 nothing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이것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장기 실질 이자율이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다라고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0억 원을 예를 들어서 2%의 이자율로, 실질 이자율로 조달을 했다면 5%의 리턴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당연히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바이브 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다시 말하면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다면 투자는 감소할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실질 이자율 수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RT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에서의 괴리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만약에 현재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자율 갭에 따라서 투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할 것이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B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소비도 이러한 패턴을 가져요. 소비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혹은 뭐 다양한 내구재를 할부로 구입하는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다양한 뭐 할부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달달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소비에 또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뭐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투자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소비도 반응하지만 투자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만 이자율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실질 이자율 금리 수준 RT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이제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고 하면 정책금리죠. 팔러시 레이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기준금리라고 부르죠. 팔러시 레이트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다양한 금리들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콜금리, 뭐 CD금리, 그 다음에 뭐 국공채 금리, 회사채 금리, 이러한 다양한 금리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게 되면 콜금리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콜금리도 상승하고 CD금리도 상승하고 국고채 수익률도 상승하고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그 시장에서의 어떤 명목 금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하나로 표시를 하고, 결국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기준금리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앞으로는
거시경제의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냥 그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명목 금리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거쳐 시장에서의 어떤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다양한 금리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걸 하나로 명목 이자율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다양한 채널을 거쳐서 가야 되겠지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명목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작동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도 명목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명목이자율을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는데 사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 I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셔 이퀘이션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중앙은행의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은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기준금리를 통해서. 그럼 명목금리는 바로 지금 보고 있는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중앙은행은 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실질이자율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민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R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으로부터 괴리가 되기 시작하면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투자가 영향을 받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도 현실에서는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뭔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단순화해서 우리가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의 격차가 같다고 하더라도 제가 리스판스의 정도를 결정하는 B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B의 값에 따라서 이자율 갭이 똑같이 1%포인트 발생했을 때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자본의 한계 생산과 현재 실질이자율 사이의 차이가 1%포인트 확대가 되었을 때 투자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가 크다면 똑같이 1%포인트 괴리가 발생했을 때 투자가 더 많이 변할 거고요. B의 값이 반대로 작다면 똑같이 1%포인트 이자율 갭이 발생했을 때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B가 이렇게 뭐 변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지 않을 거고요.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B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어떤 B의 값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B의 값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값이 아니에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우리가 집계해서 이자율과의 관계를 봤더니 대충 어떤 B의 값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의 값은 뭐 그때그때 기업의 행태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이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좋은 접근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분석을 했던 그 거시경제학의 조류가 바로 케인지안 매크로가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학을 스터디를 했던 거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든가 혹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면 기업들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B의 값도 결국은 달라지겠죠.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의사결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전에는 뭐 3의 값을 가졌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3의 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그러한 과거에 이제 케인지안 스타일의 거시경제 전망이라든가 분석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루카스고요. 이러한 비판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유효했던 어떤 값이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루카스의 크리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카스 크리틱이에요. 네 번째는 나중에 루카스 크리틱의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루카스 크리틱이 뭔지. 투자 충격이 없고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진다면 그렇다면 포텐셜 GDP 대비 투자는 그 비율은 AI와 같아지겠죠. 일정 비율.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바로 그 투자율, 바로 그 저축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우리가 포함을 시켰는데 이 투자 충격을 이제 예전에 케인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이걸 이제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충격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네. 기업이 갑자기 투자를 늘릴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전반적인 삼성전자가 갑자기 투자를 늘릴 때 우리가 그 깊은 속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잘 경제학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CEO라든가 뭐 투자와 관련된 그런 그 분석을 하는 기업의 핵심 인물들이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투자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는 정부 지출이었었어요. 정부 지출은 마찬가지로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는 이퀄리티입니다. 일정 비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충격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갑자기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직전에 그런 행태를 많이 했죠. 네, 뭐 최근에도 그래 보이면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이제 뭐 1인당 10만 원씩을 준다든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부 지출이 다양한 충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GT라고 써보죠. 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의 전반적인 그 정부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재정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부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그 행정부의 고유한 뭐 의사결정, 행정부만의 어떤 단독적인 인디펜던트한, 여기서 단독이라고 하면 뭐 독단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체로 정부의 재정 정책은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계가 되어 있죠. 국회 의사결정, 정부의 행정부의 뭐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의사결정, 뭐 Ministry of Finance 뭐 다 의사결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중앙정부라고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재정정책은 국회, 그 다음에 Ministry of Finance, 그 다음에 뭐 혹은 뭐 경제수석, Secretary,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량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을 해요. 보통 이제 재량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응되는 단어가 준칙인데요. discretionary 혹은 ru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룰은 어떠한 규칙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가 되면 이제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뭐 재정 정책을 뭐 100조 원 늘린다. 그 다음 또 1% 하락하면 또 뭐 100조 원 늘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매뉴얼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 놓을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룰이라고 불러요. 준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장기적인 뭐 정부 그 국가 채무라든가 뭐 이런 재정 관련해서 뭐 준칙 같은 걸 국회에서 뭐 얘기하기도 했었죠. 좀 황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뭐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재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몇 조 원 정도 늘리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뭐 국회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는 거, 그런 형태의 재정정책을 재량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나타났다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 GDP가 하락할 때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는데 뭐 다양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못했을 때 경기가 지금 리세션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좀 뒤늦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의 재량적 재정 정책을 집행할지, 뭐 100조 원을 할지, 200조 원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회 승인을 또 놓고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바럼을 찍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아주 많이 빈번하게 관찰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리세션에서 벗어나서 리커버리로 들어갈 때 정부가 재정 집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집행을 하면 다양한 형태로 재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뭐 공공근로사업 같은데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도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혹은 그런 걸 통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뭐 즉각적으로 뭐 공공근로사업에 그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비교적 뭐 바로 나타날 수 있겠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하게 되면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완공되는 시점까지. 뭐 짧게는 뭐 한 3, 4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가요. 그러면 완전히 리커버 된 다음에 경기가 회복돼서 오히려 그 과열되는 국면에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게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상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카운터액티브해서 그 리세션으로부터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GDP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실제 GDP요? 마이너스 뭐 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포텐셜 GDP 대비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여기에 일시적으로 정부의 정부 지출이 변하는 것을 충격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실제 GDP에 영향을 받는가? 받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실제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정부의 세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도 부동산 공시지가 이런 거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하면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GDP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요. 뭐 다양한 그 뭐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부가세도 더 많이 징수가 되고 거래가 더 많아질 테니까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부가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소득을 통한 소득세도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조세 수입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정부 지출도 늘어나겠죠. 정부 지출은 실제 GDP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일정 비율 영향을 받는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의 변동성이 실제 GDP의 변동성보다 작은가? 이게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과 GDP를 연동시켜 버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GDP가 이렇게 높아질 때 정부 지출도 같이 같은 매그니튜드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GDP가 막 이렇게 변할 때, GDP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할 때 정부 지출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변해요. 이렇게. 예. 훨씬 더 스무드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GDP에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대체로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그렇다면 비교적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포텐셜 GDP에 대응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부분인데요. 수출과 수입. 수출과 수입 모두 이제 포텐셜 GDP의 일정 부분 비율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를 대외 부문, 외국에 이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외 부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우리 이제 교역 상대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대외 부문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교역 상대국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수출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소를 뭐 수출 수요 충격 혹은 그냥 수출 충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반대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수요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수입도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인데 AM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수요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포함시킬 테니까요. 충격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있는데 모형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다 배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뭐죠? 저기 헐드 이뮤니티 같은 집단 면역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서 경제가 막 회복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수출 수요가 늘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역 상대국의 GDP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수출 EX라고 하는 변수에 당연히 주요 교역 상대국 예를 들면 뭐 차이나, US, 유럽 국가들의 GDP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시키면 모형만 복잡해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그러한 요인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부문에서의 변화와 환율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국제금융론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이런 데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더 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국제금융이 아니어서 뭐 환율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무역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 배제했으니까 저도 배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겠죠. 수입도 환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환율이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1,100원 하던 달러당 1,100원 하던 환율이 1,200원, 1,300원이 됐다. 그러면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똑같은 재와 똑같은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싸면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편의상.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퀘이션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IS 커브를 도출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슬라이드 보면 제가 다 하긴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죠. 정부 지출,
수출,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첫 번째 봤던 것이 민간 소비 지출,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죠.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바로 일정 비율 곱하기 샥,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더하기 샥,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만큼 장기 수준으로부터 괴리가 되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일정 비율 하고 샥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그 다음에 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입도 일정 비율 더하기 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떻게 IS 커브를 도출하냐면 IS 커브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를 다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다 대입을 할 텐데 그러려면 양변을 첫 번째 식의 양변을 포텐셜 GDP로 나눠주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포텐셜 GDP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똑같아지니까 식은 성립하니까 첫 번째 식 대입하고 두 번째 식 대입하고 세 번째 식 대입하는 것이죠. 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텐셜 GDP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니까 CT 나누기 포텐셜 GDP 대신에 A 더하기 샥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대신에 이제 이걸 써주면 되겠죠. 일정 비율의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인데 마찬가지로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 AX 충격, 그 다음에 수입은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빼기 AM 충격.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제가 할 텐데 우선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정 비율들 쭉 나타나고요. A들끼리 묶어주고 그 다음에 충격들이 다 있어요. 충격들끼리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자율, 갭에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들끼리 이렇게 쭉 모으고요. 그 다음에 충격들끼리 또 모으는 거예요. consumption shock, 투자 충격,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충격, X 이렇게 충격들끼리 모아놓고 마지막에 투자에 영향을 미쳤던 이자율 갭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죠. 장기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충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아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상태여야 되냐면 T 시점에 액추얼 GDP는 포텐셜 GDP와 같은 수준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디 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충격들을 더해 놓은 거, 물론 이제 수입 충격은 빼기를 한 거죠. 다 더해 놓은 거, 이거를 편의상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거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편의상 ET라고 쓰겠습니다. 엡실론 T. 그냥 이건 충격들을 다 더해 놓은, 모아 놓은 거예요. 얘의 이름은 총 수요 충격입니다. aggregate shock이에요. aggregate demand shock이에요. AD shock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보시죠. YT는 YT 바와 같아야 되니까 YT 대신에 YT 바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들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충격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충격은 제로.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은 수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예, 제로가 되겠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요. 그러면 T 시점에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게 포텐셜 GDP와 같아져야 되니까 1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A들의 합은 1과 같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건 소비 비율이고 이건 투자 비율이고 정부 지출 비율이고 순수출의 비율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되어야 되잖아요. 장기 균형 상태에서. A들의 합은 1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은 결과는 액추얼 GDP 나누기 포텐셜 GDP는 A들의 합이 1이니까 1 더하기 총수요 충격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RT 마이너스 알파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GDP 갭을 한번 표현해 보죠. GDP 갭은 뭐였었냐면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었는가를 퍼센트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GDP 갭을 썼습니다. T 시점의 GDP 갭을 이제 YT head 혹은 단기 GDP라고 불렀죠. Should run output 혹은 GDP 갭. 이걸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YT 마이너스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포텐셜 GDP로 나누어 주면 이게 바로 퍼센티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되고 곱하기 100 안 하면 그냥 1% 벗어났으면 0.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GDP 갭 혹은 should run output이고요. 얘를 다시 써보면 YT 나누기 Y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GDP 갭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액추얼 GDP 대비 포텐셜 GDP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이를 이렇게 넘겨주면 뭐 이렇게 그냥 써놓죠. 그렇죠? 이거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GDP 갭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이 이거였었어요. 자 이제 양변에 2를 빼주게 양변에서 2를 한번 빼보죠. 여기서 2를 빼주고 여기서 2를 빼는 거예요. 1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left hand side는 YT head과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다 한 거예요. 여기다 다시 써보면 GDP 갭은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의 RT 마이너스 알파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IS 커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을 그대로 여기 슬라이드에 옮겨놨고요. 보시면 첫 번째 얻은 결과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A들의 합은 1과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액추얼 GDP 나누기 포텐셜 GDP 빼기 1이 바로 GDP 갭이니까요. 단기 GDP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겠죠. 보시면 엡실론들을 다 모아놓은 거 총수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IS 커브는 바로 GDP 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총수요 충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율 갭이에요.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었는가에 따라서 GDP 갭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충격을 빼고 생각해 보죠. 충격은 잠깐 충격이 없다고 하고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왜 GDP 갭이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충격도 없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GDP가 쭉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자율이 장기 수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든 괴리가 되는데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지금 IS 커브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C, I, G 순수출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봤는데 이자율이 만약에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자율 갭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러면 투자가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준보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GDP도 장기적인 수준보다 GDP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GDP, actual GDP가 감소하기 때문에 트렌드보다 실제 GDP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 텐데, 세로축의 이자율을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가로축의 GDP 갭, YT 햇을 쓸 거고요. 세로축의 RT를 쓸 거예요. 실질 이자율.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세로축의 가격과 관련된 변수를 표시를 하고 가로축의 수량과 관련된 변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관행에 따라서 컨벤션입니다.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읽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GDP 갭 때문에 이자율 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GDP 갭이 변해서 이자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GDP 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GDP 갭이 어떻게 되는가, 단기 GDP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변수가 이자율이니까 보통 y는 뭐 a 플러스 bx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식을 표현하면 보통 y가 세로축에 있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편이 뭐고 기울기가 뭔지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절편은 a고 뭐 기울기는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바꿔서 써본 거예요. 세로축의 변수가 이자율이어서 실질 이자율이어서 세로축에 RT를 써서 이거 그대로 이제 바꿔서 쓴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 절편이 R바가 되고 샥이 없다면, 샥이 있으면 이제 절편은 얘와 얘의 합이 되겠죠. R바 플러스 1 over B의 엡실론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절편이죠.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B분의 1. B는 뭐냐면 이자율 갭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민감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결정하는 바로 그 값이었었어요. 그 값이 바로 IS 커브의 기울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갭이 똑같이 1%포인트 발생했을 때 B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적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변동의 크기도 바로 이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GDP 갭이 얼마나 반응하는가, 이자율의 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R은 R바, 충격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 over B에 총수요 충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총수요 충격 0이라고 한다면, 제로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단기 GDP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가 실질 이자율이 됩니다. RT, 그 다음에 여기는 YT hat 이렇게 되겠죠. 편의상 제가 이제 0을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왠지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질 이자율이 R바와 같아진다면, 일단 그림부터 보시죠. 이게 절편이죠. 이 경우에는 충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편은 R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려야 맞죠. 이렇게. 세로축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가로축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나이스할 텐데 저 그림을 빠뜨렸는데요. 나이스할 텐데 보통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그림을 제가 원점을 제로를 여기다가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GDP 갭이라고 하는 게, 단기 GDP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장기 트렌드를 주변으로 GDP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트렌드가 있으면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0이라고 보는 거죠. 축을 중심으로 해서 축이 아니라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벗어나면 플러스고 아래로 벗어나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세로축을 여기다가 그리지 않고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림을.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R바라고 한다면 RT가 R바와 같다고 한다면 얘가 R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GDP 갭은 제로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R바는 R바 마이너스 1 over B의 YT 햇이잖아요.
이건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기 GDP는 제로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알파와 같다면 그렇다면 GDP 갭은 제로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와 같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자, 반대로 만약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원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GDP 갭은 IS 커브예요.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이에요. 우리가 총수요 충격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아진다고 한다면 보시죠. 이게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전체 값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B를 곱하면 GDP 갭은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GDP 갭은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부르죠. 장기 트렌드로부터 GDP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최근 팬데믹 상황 우리가 겪었습니다.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여기 식에서 IS 커브에서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 이 값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더하기가 될 테니까 당연히 GDP 갭은 플러스가 됩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IS 커브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뭐 식으로도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그래프를 읽을 때 실질 이자율로부터 GDP 갭 방향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거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만든 거면 그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는 이렇게 IS 커브가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RT는 R바 그 다음에 플러스 1 over B의 epsilon T 총수요 충격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이자율 갭. 그래서 총수요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 아니죠. 마이너스 1 over B의 GDP 갭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총수요 충격이 발생한다면 총수요 충격은 0보다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다면 이건 뭐 양의 충격, 파지티브 샥이고요. 총수요를 늘리는 충격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보통 양의 충격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네거티브 샥이죠. 그렇죠? 네거티브 샥은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충격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파지티브 샥 혹은 네거티브 샥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파지티브 샥이 발생한 경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절편이 전부 다 커지겠죠. 절편이 그냥 R바였었는데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IS 커브 상에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절편이 전부 다 커질 거예요. 그래서 Y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세로축이 전부 다 절편이 이렇게 커지겠죠. R바에서 R바 플러스 1 over B의 뭐 파지티브 샥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럼 이제 IS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절편이 달라졌으니까.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IS 커브가 이동하게 돼요. 파지티브 샥이 발생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혹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네거티브 샥이 발생하게 되면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파지티브 샥의 경우고 네거티브 샥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또 한번 보시죠. 자, IS 곡선을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 IS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소비, 투자 혹은 정부 지출에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Aggregate Demand Shock, IS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봤던 것처럼 당연히 이동하겠죠. 세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간단하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세 번째 거 빼고 여기서 좀 정리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IS 커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시경제 전체를 IS 커브가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IS 커브와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앞서 봤던 필립스 커브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거시경제 전체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IS 커브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변화를 줄 텐데 그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혹은 라모 모형에서처럼 장기 균형 상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밸런스드 그로트 패th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 시점에서의 실질 GDP는 당연히 잠재 GDP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GDP 갭은 0이에요. 어떠한 괴리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T 시점의 실질 이자율도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이 점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점에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당연히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셔 이퀘이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상승합니다. 직관적으로 본다면 거시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IS 커브 상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명목금리가 상승했고요. 명목금리가 상승하면서 피셔 이퀘이션에 따라서 단기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조정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렇죠? 어떤 장기적인 수준보다 투자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투이션입니다. 예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B는 2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실질 이자율은 3%. 그 다음에 현재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으니까 T 시점에서의 실질 이자율도 3%겠죠.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3%였던 실질 이자율이 4%로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4%가 되겠죠. 3%였을 때는 당연히 GDP 갭이 제로가 되고 왜냐하면 장기 균형 상태에 있으니까 트렌드 상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해서 4%가 된다면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때 GDP 갭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가 2%가 됐다는 건 상당히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꽤 GDP가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최초의 균형은 장기 균형 상태니까 T 시점의 실질 이자율도 장기 균형 이자율과 같고요. 총수요 충격이 없으니까 IS 커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당연히 GDP 갭은 제로였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만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피처 이퀘이션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이 반응을 했고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으로부터 괴리가 됐어요. 이자율 갭이 플러스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그래서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점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 이자율의 변화는 실질 이자율의 변화가 나타나면 IS 곡선상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총수요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 이자율이 변화한다면 이제 IS 곡선상에서의 이제 변화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수요 충격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고 맞추면 괜찮을 것 같네요. 우선 다양한 충격들을 우리가 모아서 뭐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대외 부문에서의 다양한 충격들을 모아서 이제 총수요 충격이라고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IT 레볼루션과 같은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기업들이 이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참 좋겠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자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기업들이 전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충격들을 모아놓은 것이 총수요 충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컴포넌트가 상승해서 당연히 이제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늘어나서 충격들을 다 더해놓은 거잖아요. 엡실론 t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실제 GDP가 포텐셜 GDP를 상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투자가 늘어날 테니까. 장기적인 어떤 수준보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GDP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를 벗어나게 돼요. 위쪽으로. 투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투자 충격이 발생해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장기 수준보다 그러면 이제 GDP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GDP 갭이 0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봤던 IS 커브 형태고요. 총수요 충격이 없었을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있으면 이제 엡실론이 뭔가 어떤 값을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엡실론 t만큼의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IS 커브는 절편이 전보다 커질 테니까 절편이 R바에서 R바 플러스 B분의 엡실론 t만큼 커질 테니까요. IS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으로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IS 커브를 써놓고요. 가로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그 GDP 갭이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정확히 충격의 크기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어요. 당연히 얘는 0이겠죠. 그렇죠? GDP 갭이 0이었었는데 충격이 엡실론만큼 발생하면 GDP 갭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엡실론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충격의 크기만큼. 그래서 그림으로는 훨씬 더 GDP 갭을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프리프런스 샥이든 정부 지출 충격이든 대외 부문의 충격이든 똑같은 크기로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투자 충격과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로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총수요 충격도 똑같은 크기만큼 발생하는 거죠. 다 더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균형은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고 뭐 등등등 중앙은행은 또 어떤 정책을 수행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IS 커브가 이렇게 이동한다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절편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가로축으로 GDP 갭이 얼마나 변하는가 정확히 총수요 크기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세로축이 원점에서 0에서 출발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세로축을 제가 이쪽 왼쪽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림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급 측면의 충격 세 번째 한번 보고 뭐 IS 커브를 끝낼 수 있겠죠? 11장? 예. 20,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